여보, 이거 뭐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그녀와 낯선 남자가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이 선명했습니다. 40년 함께한 아내의 거짓말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이건 그냥 동호회 회원일 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나는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그녀가 그 남자와 카페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넘기자 호텔 앞에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죠. 등산 모임이라더니 이게 등산이야? 말을 더듬는 아내 앞에서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와 그녀의 외도 증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은행 계좌 내역,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까지. 난 이미 준비 끝났어. 넌 선택만 하면 돼. 조용히 나가거나 법정에서 모두 들춰지든가. 60대 중반에 찾아온 배신. 하지만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6개월 동안 나는 아내 몰래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눈물 흘리며 애원하는 아내를 향해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했던 그 수많은 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아내의 바람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2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소리입니다. 일상 속 작은 깨달음부터 인생의 큰 지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지혜 소리와 함께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내가 6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집에 뭔가 달라졌습니다. 40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경험. 아마 저와 같은 노년의 남편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엔 그저 건강에 신경 쓰는 거려니 했습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자기 몸에 관심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변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갑자기 화장품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40년 동안 기초 화장품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요즘 피부가 많이 거칠어져서 그렇게 말하면서 젊은 여자들이나 바를 법한 값비싼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옷장도 바뀌어 갔습니다. 평생 편안한 옷만 입던 아내가 갑자기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사 입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 들어 자신에게 투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 등산? 당신이?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운동이라고는 가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갑자기 등산이라니요?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 한데 골다공증도 예방되고 그렇게 시작된 등산 모임이 주 1회, 그러더니 주 2회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요가 수업도 등록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수영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수영장에 간 적 없던 사람이 말이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죠. 처음에는 걱정됐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밤늦게 다니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걱정을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에이, 괜찮아. 다들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40년 함께 살며 들어온 웃음과는 다른 톤이었어요.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가볍고 마치 젊은 여자처럼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들어오는데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아내는 평생 향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비싸고 사치스럽다며 거부감을 보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낯선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새로 산 향수야 어때? 아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튿날 문구점에 가서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가죽 표지의 소박한 일기장이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의 모든 행동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왔는지,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어떤 화장을 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는 싫었습니다. 마치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1박 2일 산행이 있어서. 아내가 말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또 한 줄을 적었죠. 9월 17일 아내.
주말 1박 2일 산행 간다고 함. 처음으로 밤을 집 밖에서 보낸다고 함. 그렇게 40년 함께한 아내의 모든 수상한 행동들이 제 일기장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기장이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 쓰이게 될지를,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제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말이죠. 불길한 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보다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의 사생활을 엿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배신이라면 확실히 알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아내의 핸드폰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예전에는 비밀번호도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생겼더군요. 아내가 잠든 시간에 지문으로 풀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 PC에 연결했습니다. 백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메시지를 내려받았고, 며칠 뒤 낯선 남자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제 컴퓨터에 저장됐습니다. 카카오톡은 동기화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화 내역은 백업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김총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남자와의 대화들을. 처음에는 등산 모임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갔죠. 오늘 입은 옷 정말 예뻤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특별한 곳으로 가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으로 카드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아내 명의의 카드였지만 결제 내역은 제 이메일로도 함께 오게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발견한 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브랜드 의류 구입,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 예약 내역이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등산 1박 2일이라고 했던 그 주말이었죠. 모든 증거를 프린트해서 별도의 폴더에 보관했습니다. 사진, 메시지 내용, 카드 내역, 통화 기록까지. 마치 형사처럼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 제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아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가지 유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등산 모임에는 누가 있어? 주로 어디 코스로 다녀오는데? 양평 쪽은 어때? 경치 좋다던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물으면 말이 엇갈리는 것을 발견했죠. 거짓말에는 항상 허점이 있다는 말이 맞더군요. 양평? 아, 응, 한번 가봤어. 근데 별로였어. 양평 어디? 그냥 강 근처였어. 이런 식으로 아내의 거짓말 패턴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법률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가정법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유책 배우자의 경우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 수집 잘 하셨네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모르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내 모르게 자산을 정리하는 작업을.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계좌에서 제 단독 명의 계좌로 일부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만요. 연금과 보험 수익자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자녀들 명의로요. 매일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증거를 정리하고 재산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말이죠. 웃기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도 싸움을 좋아한 적 없는 제가 60대 후반에 인생 최대의 전략을 짜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였죠. 4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 노후까지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차분히 하지만 철저히 해나갔습니다. 준비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계획했습니다. 가족 모임을요. 아직 자녀들에게는 이 상황을 알리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도 알아야 할 때가 올 테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비를 마친 후
이제 가족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우리에겐 아들과 딸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아이들에게 갑자기 너희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클 테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싶다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련했죠.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가족이 더 그리워진단다.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바쁘시더라.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하고. 아내는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 취미생활에 빠져 있어.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해야지.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딸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애는 항상 감각이 예민한 아이였죠. 식사가 끝나고 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지난번에 제가 갑자기 어머니 만나러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전에 없던 일이잖아요. 역시 딸은 뭔가를 눈치챘던 겁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하지 말자. 아빠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금융 자산부터 정리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의 절반 정도를 안전한 계좌로 옮겼죠. 법률상으로는 공동 재산이지만 만약 아내가 이혼 후 자금을 빼돌리려 한다면 대비책이 필요했으니까요. 또한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연금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중요한 문서들은 제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아내는 평소 금융이나 법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이었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법원은 일반적인 55분할이 아닌 다른 비율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메시지, 사진, 카드 내역,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했죠. 변호사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집 명의를 점검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계약 관계를 정리했죠.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너무 티가 날 테니까요. 대신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요. 이 모든 일을 아내 몰래 진행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며 아내가 외출했을 때나 밤에 그녀가 잠든 후에 서류를 검토하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는 주로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아내가 등산 모임에 간 날 상담을 잡았죠. 가끔은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비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내는 먼저 우리의 약속을 어겼고 저는 단지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지키려 할 뿐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대 중반, 평생 한 사람만 봐온 제가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 속에서 살다가 드디어 고요함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마지막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직접 대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법적 대응책도 세워놓았으며 재산 정리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내와의 직접 대면뿐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꺼내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게 될 수 있고 너무 차갑게 접근하면 아내가 방어 태세를 갖출 시간을 주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어느 주말 저녁 아내가 또 다른 등산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마치 무언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오늘 다녀온데 사진 좀 보여줄래?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아, 오늘은 사진을 안 찍었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 요즘 등산 갈 때마다 사진을 안 찍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제 말에 아내는 더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아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질문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있던 태블릿을 들어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뭐지? 화면에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등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강가의 어느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아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또 다음 화면에는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호회 회원이라며 김총무님이 아내의 눈에서 공포가 읽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 뿐이야. 아내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잘 읽어봐.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혼 합의서, 두 번째로 아내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 목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 계획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아내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준비 끝났어. 넌 선택만 하면 돼. 조용히 나가거나 법정에서 모두 들춰지든가. 아내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40년 함께한 사람의 배신은 순간의 용서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이 거짓말했던 그 몇 개월 동안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이 모든 걸 준비했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배신이었잖아. 아내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달 시간을 줄게. 그동안 당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가. 애들한테는 내가 이야기할 테니 신경 쓰지 마. 여보, 제발. 우리 40년이잖아. 노년에 혼자 어떻게 살아? 아내의 애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했던 질문들 너 하나도 대답 못하더라. 요가 수업에서 뭘 배웠어? 등산은 어디로 갔어? 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 넌 그때마다 거짓말로 둘러댔지. 그런 당신과 어떻게 남은 생을 함께 하겠어? 그날 밤 아내는 손님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우리가 40년 동안 함께 써온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뒤로 물러서면 남은 인생은 의심과 배신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부은 눈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줬어. 당신이 스스로 깨버린 거야. 이혼을 결정한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눈물로 호소했지만 저는 제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무릎을 꿇고 제 발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신이 잠깐 혼미했던 거야. 이제 정신 차렸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신은 들켜서 곤란해진 것을 미안해하는 거지. 진심으로 배신한 행동을 후회하는 게 아니야. 들키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하고 있었겠지. 아내의 눈에서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아마도 평생 온순하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대응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벽이 세워졌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자녀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아내는 제발 아이들에게만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던 딸이었기에 충격은 덜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입에서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침묵은 가슴 아팠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많이 힘드시죠? 오히려 딸아이가 저를 걱정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정말요? 증거를 보여주자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죠. 어머니한테 당장 찾아갈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니라 엄마를 미워하지 마라. 그냥 엄마가 선택한 거야. 우리는 존중해줘야 해. 자녀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아내는 집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딸도 아들도 어머니와 대화하길 거부했으니까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이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은 그들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한편 아내의 내연남인 김총무에게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연락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혼자 전화를 받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도 이 상황에서 발을 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그저 복도에서 그녀가 전화를 끊고 흐느끼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심이 충족되는 통쾌함과 동시에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서글픔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가정이 있었을 거야. 들킬까봐 도망간 거겠지. 제 말에 아내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자료도 청구할 생각이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상처와 다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재산 분할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는 거야? 우리 40년인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끝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기회는 줬었어. 스스로 차버린 거지.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슬픔도 모두 그 서명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남동생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혈압과 당뇨도 악화되었다고 하더군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제 삶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제 귓가에 제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냉정한가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양보했고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 차례였으니까요. 난 너와 다르게 살 거야. 집에 혼자 남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후 첫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안의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던 날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문득 여보 라고 부르다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허탈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집 안 배치를 바꾸고 침대를 새로 사고 오래된 커튼을 걷어내고 새 커튼을 달았습니다. 내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도 해보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넌 너희 가정 챙기렴. 아들도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온 것 같았지만 점점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대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계속 나빠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제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 내 이모님한테 안부 전해드려라. 어머니 잘 돌봐드리라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40년 동안의 기억과 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장애 아동들을 도와주는 일이 제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에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자라는 작물들을 보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농사를 다 지으세요? 딸이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참 좋더라. 내 손으로 무언가를 키워내는 기쁨이 있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조용하지만 충만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대형마트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이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으며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 다 서로를 발견하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아내인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 그리움, 원망,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마트를 나오면서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혼자가 됐네. 늦었지만 난 지금이 편해. 그 말이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60대 중반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이별.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나가고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가끔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나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화려하고 큰 것만 쫓았었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저는 40년의 결혼 생활과 아내의 배신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구나. 아내의 외도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스스로의 삶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누군가의 남편으로만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늦게 찾은 자아지만 그래도 찾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 그것이 제가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노년에 혹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용기를 내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아직도 가끔 텃밭에 나가 작물을 가꾸며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내게 필요한 경험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